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이 나무가 무엇이냐? 아카시아 집성판 18D 원장 한판입니다. 정말 무거워요. 하드우드는 하드우드입니다. 큰 오염이 없다면 첫 번째 작업은 언제나 반으로 가르는 거죠. 여기서 망치면 원장 한 판 그냥 날리는 겁니다. 원장 한 판을 건 도박이에요. 다음은 미리 계산해둔 설계에 맞춰서 큼직큼직한 재단 작업들이 계속되죠. 플런지 쏘가 있으면 이 과정이 좀 편해지겠지만 지금은 플런지 쏘가 없으니까 최대한 신중하게 하느라 시간을 좀 잡아먹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상용 문자로 여기가 바닥이다 라는 표기를 해주는 거죠.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앞판과 뒷판에 캐튠에 진출이 미되도록 원통과 동일한 크기의 원을 뚫어줘야 합니다. 처음부터 계산해서 위치를 잡아놨으면 별 문제가 안 될 텐데 저는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뚫으려니까 위치 잡기가 참 난감하네요.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떠올린 생각을 적용해 보기로 했죠. 회전축 모듈을 먼저 자리를 잡고 호차와 원통이 딱 만나는 점 두 개가 잡히지 않습니까? 이 두 점으로 원래의 기준점을 찾아가 보는 거죠. 먼저 나무로 원통의 반지름 길이에 맞도록 컴퍼스를 만들어주고 그 컴퍼스가 호차와 원통이 만나는 딱 그 점에 중심이 잡히도록 고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원을 그려보면 두 개의 기준점에서 그어진 원이 딱 만나는 접점 한 개가 나옵니다. 이제는 그 접점을 중심으로 삼아서 원을 뺑 둘러주면 이게 바로 제가 만든 원통의 크기이자 정확한 위치가 되는 거죠. 다시 여분을 포함한 사이즈로 원을 하나 더 그려주면 골치 아픈 작도는 끝입니다. 역시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작업을 설계하려면 수학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예체능이랍시고 공부 안 하고 놀았던 게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여분을 침범하지 않도록 외곽을 정리해 주도록 하죠. 딱 절반만 따줍니다. 데칼코만이라는 기법을 쓸 거예요. 이름만 복잡하지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런 걸 데칼코만이라고 하죠. 좌우가 동일한 그림. 이 상태에서 먼저 내부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트리머로 돌리면 깔끔하게 칠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먼저 트리머를 테이블에 박아줘야 하거든요. 그게 귀찮아서 직소로 돌려줬는데요. 역시 제일 못 믿어온 게 저의 손모가지입니다. 삐뚤빼뚤하고 여기저기 터져나갔어요. 뭐 별 수 없죠. 다음부터 귀찮은 게 있으면 그 귀찮은 걸 최우선으로 해야겠습니다. 재단된 원반은 아무래도 테이블이 될 것 같죠? 따로 챙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장을 딱 맞춰서 실타카 몇 개로 고정해 놨고요. 이제 복사를 하는 거죠. 평베어링 비트입니다. 이게 나무 복사기예요. 과감하게 돌립니다. 여러 번 할 각오를 하고 비트날을 조금씩 빼가면서 야금야금 파나가는 게 안전해요. 좌우 동일한 캐틀 외판 두 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직소로 재단하다 보니 이렇게 파먹은 곳이 두세 군데 있죠. 그걸 베어링 비트로 복제하니까 몽땅 이렇게 파먹어 버렸습니다. 샌딩으로 정리하고 조립을 준비하도록 하죠. 파먹은 데를 좀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집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냥 일벌어지기 전에 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드우드는 터지기 전에 잘해줘야 하고 마누라님은 삐지기 전에 잘해줘야 하죠. 하부는 무게도 있고 균형도 잘 맞아야 해서 피스나 타카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주먹장을 넣어줘야겠어요. 전동 공구로 날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날려주고 끓을 대는 게 그나마 속도를 좀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젠 끓을 대도 괜찮을 것 같군요. 이렇게 무려 3개의 주먹장 암장부를 팠습니다. 뭐 그냥 네모니까 그나마 좀 쉽게 파냈어요. 최대한 원장 한 판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즈에 민감하게 작업하고 있죠. 이제 숫장부를 파야 합니다. 경력이 몇 년인데 아직도 한 방에 일자로 톱질을 못하고 있죠. 기초는 초반에 잡아둬야 두고두고 좋은 것 같아요. 장부 조립 들어갑니다. 저는 빈틈이 전혀 없게 꽉꽉 채우는 장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정말 빡빡하게 장부를 깠거든요. 이게 좀 헐겁게 하려고 해도 잘 안됩니다. 습관이 되나서. 한쪽은 다 넣었고 이제 이어 붙여야죠. 근데 가구 크기가 1m를 넘어가다 보니까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본드가 마를 때까지 장클램프로 조여서 고정해줘야 하죠. 저 멀리 상부에 고정해놓은 건 실타카로 박아둔 겁니다. 틀어지지 말라고 임시로 대놓은 부목이에요. 아랫부분에 이빨이 하나 빠졌죠. 장부를 너무 빡빡하게 깎으면 꼭 몇 군데 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약간 헐거운 게 이빨 빠지는 것보다는 나은데 버릇이 잘못 들어서 쉽지가 않네요. 이제 측면 보강을 해줍니다. 이게 어설퍼 보여도 꽤나 중요한 작업인데요. 다 막으면 큰일 납니다. 측면을 다 막아버리면 캣휠이 돌면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이 내부에서 통울림이 되면서 증폭되게 되죠. 엄청 큰 소음 스피커를 만들게 될 수 있어요. 적당히 소리와 진동이 새어나올 수 있는 틈이 있어야 하고, 그게 싫으면 애초에 무진동 무소음으로 만들어야 하죠. 하지만 저는 그런 이과적인 감각은 전무한 데다가 소리를 퍼센트로 분석 쌉 가능한 소리 전문가도 아니니까 일단은 느낌대로 막아보고 훗날 다시 만들 때 노하우로 삼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상부가 너무 약해 보이죠? 나뭇결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툭 치면 똑 부러집니다. 힘을 받도록 외부에 부목을 추가해야겠군요. 위아래로 나뭇결이 뻗어 있으니까 엇결이 나도록 좌우 결로 맞춰서 부목을 대줍니다. 피스를 안에서 밖으로 박는 이유는 밖에서 보기에 깨끗하기도 하고 그냥 목심 작업을 좀 줄여보려고. 이제 다시 측면판 작업입니다. 역시나 하부가 중요하겠더라고요. 완전히 덮지는 않으면서 고양이가 발을 집어넣지는 못하는 그 미묘한 간격이 중요합니다. 저는 1cm로 잡았죠. 너무 좁으면 발톱을 우겨 넣었다가 못 빼는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주먹장 장부 튀어나온 걸 다듬는데요. 주먹장 아래로 암장부가 깨진 게 보이시죠? 다듬는 작업에서 충격과 진동이 깨진 틈을 점점 벌리고 있습니다. 안 다듬을 수는 없고 틈은 벌어지고 이 영상 환장합시다로 가야 하나. 바닥에는 다리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부목을 하나 대줬고요. 이게 끝이 아니고 진짜 다리를 여기에 붙여야 됩니다. 회전축을 안에 넣어봤는데요. 약간 덜컹덜컹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실리콘을 아주 두껍게 발라줬습니다. 프로토타입이니까 가능한 거죠. 실제 제품화 한다면 우레탄 패드 같은 걸 추가해야겠어요. 모서리는 모조리 라운드 작업이 들어갑니다. 저는 사람과 동물이 같이 쓰는 가구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사람이 이 가구를 쓰다가 모서리에 찍혀서 아픈 건 싫거든요. 이제 목심 작업입니다. 마감의 시작은 목심이죠. 사이즈답게 목심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모든 목심을 손글로 다듬어내는 건 정말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단번에 대량을 처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샌딩입니다. 이렇게 면이 많은 가구는 샌딩을 놓치는 면이 꼭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샌딩 전에 면마다 쉽게 지워지는 연필 같은 걸로 표시를 해둡니다. 화면에 잡히진 않지만 샌딩하면서 그 표시를 갈아내면 그 면은 샌딩이 끝났다는 표시가 되는 거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속담처럼 지금 샌딩을 하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이게 과연 잘 작동할까라는 근심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동작이 필요한 가구는 처음 만들 때 스트레스가 꽤 많아요. 아무리 갈아도 거칠게 남는 모서리는 끌로 얇게 포를 떠주고 손 샌딩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다시 전체 샌딩입니다. 목공은 말이죠. 전신 운동인 것 같아요. 칠을 하기 위해서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여기서 작업했으면 좀 더 수월했을 것 같죠? 왜 그랬을까? 칠은 언제나 내부부터 합니다. 그래야 옷에 안 묻더라고요. 여기서 깨알 정보. 시중에 판매되는 가구 회사의 제품들은 가구 내부에 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몇 번 지나고 나면 가구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마감재를 엄청나게 빨아먹는 마구리면도 우선적으로 칠해야 할 부위 중 하나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칠해주죠. 마감재는 제가 흔히 쓰는 거 티쿠릴라입니다. 이게 제일 만만하더라고요. 가볍게 2회 도장으로 마무리해주기로 했죠. 다시 원장 한 판을 반으로 가릅니다. 한 판으로 모든 걸 처리하려던 계획이 실패했어요. 최상단에 덮어줄 뚜껑을 안 만들었더라고요. 여분이 좀 있게 재단했고요. 하부에 직선으로 정렬해줄 부목을 하나 대놓고 진짜 부목들을 박아줍니다. 이 부목들이 상판을 휘거나 틀어지지 않게 잡아주면서 뚜껑을 덮었을 때 위치를 정렬해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이제 상판을 딱 덮어줍니다. 많이 튀어나왔죠. 베어링 비트로 아래쪽에 맞춰서 샤샤샥 돌려주면 사이즈가 완전히 일치하게 됩니다. 굳이 재단해서 맞추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세상 편합니다. 사이즈는 맞췄는데 약간 심심하니까 이 베어링 비트로 모서리에 무늬를 넣어보도록 하죠. 이 비트는 사실 저도 처음 써봅니다. 저항이 좀 센데 확실히 8mm를 넘어가는 비트는 트리머보다는 루터로 깎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왔습니다. 선이 약간 지저분한데 날이 후진 건지 트리머라서 그런 건지 원래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손사포로 정리해주고 하부는 잡았을 때 매끈한 그립감을 위해서 400방으로 샌딩해줍니다. 부목되기 전에 할 걸 그랬죠? 상판에도 불도장을 찍어줍니다. 디자인보다는 덮을 때 방향 잘 맞추라고 찍어주는 거죠. 상판도 마찬가지로 티쿠릴라 2회 도포로 마감해줬습니다. 안 보이는 곳부터 칠해준다는 기준에 따라서 뒷면부터 그리고 구석진 곳부터 칠해주죠. 아카시아 집성판은 호불호가 심한 편인데 아카시아 통판은 너비도 이렇게 안 나오고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싼 맛에 쓰는 하드우드 입문용 정도일 뿐이죠. 그래도 2차까지 충분히 발라주면 나름 봐줄만 합니다. 이제 거의 완성 단계니까 저희 사수님이 던져주고 가신 이 그리스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이 그리스는 오래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처음 뚜껑을 열어봤는데 양도 양이지만 아주 생긴 게 더럽죠. 조금씩 발라줍니다. 사실 그리스가 발려야 하는 곳은 바퀴가 아니고 바퀴축인데 집어넣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그냥 떡칠을 해버렸죠. 2, 3년은 충분히 버틸 겁니다. 이제 그간의 노고가 뿌듯함을 보느냐 절망감을 보느냐의 기로에 섰습니다. 과감하게 원통을 넣어주고 돌려보는 거죠. 일단은 뿌듯하군요. 배송에 쓸 차량은 카니발인데요. 이게 차만 크지 수납 능력은 정말 꽝입니다. 이거 하나가 안 들어가서 의자 접고 땡기고 가구 눕히고 아주 난리 부르스였어요. 놀러 다닐 때 불편해서 봉고 트럭을 팔고 카니발을 장만했는데 정작 배송에서 골치가 아픕니다. 20분간 이동해서 마누라님 집에 납품 완료했어요. 이동하면서 틀어졌을지 모르는 불안감이 큰데 뭔지 모르겠지만 원통이 더 뻑뻑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뚜껑을 덮어주면 완성이죠. 솔직히 걱정이 많습니다. 길고양이들과의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아무래도 고양이들이 이 캐튠에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좀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통합본과 함께 고양이들이 이 캐튠로 뭘 하는지를 담아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